12장은 소득 재분배,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컴 디스트리뷰션은 소득 분포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인컴 디스트리뷰션은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소득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서 소득을 재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두 단어 사이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지금 우리 12장의 타이틀은 리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건 이제 정책의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인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이건 현재의 어떤 소득 분포, 소득 분배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목적으로 쓸 때가 더 많겠죠. 상태, 현재 상태. 세 개의 섹션으로 12장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 분배의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 가서는 소득 재분배가 왜 중요한지, 정부는 왜 소득 재분배를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인데요. 관점에 따라서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즘 공리주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준이 있을 텐데 맥서민 크리테리언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뭐 등등등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정부 지출에 의해서도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인시던스는 귀착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정부 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시던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조세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부가 어떤 그 거래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실제로 타겟이 되는 사람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도 조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든 아니면 뭐 재산세든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종부세가 이슈가 됐으니까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한테서 그게 끝나는가? 정말 조세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 뭐 금액이 얼마 이상인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내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 사람이 100% 해당의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을 100%다 부담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경찰자들은 100이면 100 그렇지 않죠. 예. 그건 뭐 본인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또 다른 주택을 누군가에게 뭐 임대를 주고 있거나 뭐 전세든 월세 형태든 간에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월세의 형태로든 전세의 형태로든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시던스라고 하는 개념은 부과된 세금을 100%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도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격이 시장 가격, 전월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 지출 재분배 정책을 의도한 정부 지출이 이제 어떤 형태로 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득 재분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의 소득 분배가 적정한가? 뭐 이건 사실상 우리가 재정학 전반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 규범적, 실증적, 뭐 노머티브, 파지티브에 대한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소득 분배는 사실 이제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경제학을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재정학을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 이제 엄밀하고 뭔가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접근이 이제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가 적당한 것이냐,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적당한 것인가를 사실 경제학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즉 곤란합니다.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의 문제를 연구할 때에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을 벗어나서는 경제학이 할 수 있는 경제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보긴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재분배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정학 이번 학기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간단한 카우너 이그젬플 같은 걸 봤었는데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 배분점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자원 배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성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다만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경제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가 혹은 뭐 국민이 경제학자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사실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뭐 소득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정치인들이든 혹은 공무원들이든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효율성 문제만 보는 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은 이제 재정학이라든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연구자들이 취해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만약에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제학자가 효율성만 고집한다면 그건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의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의 역할은 이제 효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네, 효율성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그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얼마만큼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가는 사실 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적지 않은 수의 경제학자들이 뭐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래요. 그 몇몇 분들이 계세요. 네,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예,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제 규범적인 노머티브한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 파지티브한 측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소득 분배 현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대체로 지니 계수라고 하는 지표를 제외하고는 지난 한 7, 8년 동안 10여 년 동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분배 지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 몇몇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득 분배하고 관련해서 많은 지표를 여기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지표상으로는 소득 분배 상태가 그렇게 나빠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지표상으로 봤을 때 나빠진 지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먼저 보실 그래프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매년 시행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대표성이 비교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성이 좋다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 그다음에 성별, 직업, 그다음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산업, 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연령대, 특정 직업군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비교적 샘플링을 잘해서 대한민국 국민 뭐 경제 활동을 하는 혹은 가계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조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는데 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농림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 오버 샘플링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요. 여하튼 분배 지표 관련해서 이용하는 이제 데이터가 바로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들을 이제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시고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로이스트고요. 하이에스트입니다.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이 5개의 구간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퀸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그 이제 20%씩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0%씩 다섯 구간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간을 이제 우리가 first quinti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uintiles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20%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second quintile, 그다음에 여기가 third quintile, 여기가 fourth quintile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여기가 fifth quintile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분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위라고 하면 이게 이제 10분위에서의 1분위일 수도 있고 전체를 10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위를 이제 각각의 10%를 우리가 분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이제 네 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25%씩 나누면 이제 그걸 쿼타일스라고 하는데 그 쿼타일도 그냥 우리말로는 분위예요. 그러니까 이 4분위로 나누어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이게 도대체 전체를 몇 분위로 나누어서 1분위라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퀸타일 우리는 이제 퀸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first quintile은 1분위는 전체 5분위 가운데 first quintile은 이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20%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econd quintile은 그 다음 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겠죠. 20%. 그 다음에 third quintile은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fourth와 fifth quintile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 가운데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래서 퍼스트 퀸타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을 테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바로 이 소득 점유율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퍼센티지 쉐어라고 해서요. 퍼스트 퀸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래서 2011년엔 5%가 조금 넘었었는데 계속해서 좀 미미하지만 상승했고요. 세컨 퀸타일도 대체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드 퀸타일도 그렇고요. 2019년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물론 이제 2020년 데이터도 공표가 됐는데 그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해야 돼서 2020년 데이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사용하냐면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나중에 제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처분 가능 소득은 이제 시장 소득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월급 통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겠죠, 그렇죠? 시장 소득 월급에 들어오는 돈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세금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 소득에서 세금은 당연히 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부가 저한테 지급하는 다양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고요. 그래서 균등화했다는 얘기는 이 표현은 이제 조금 어,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이게 뭐 대체로 OECD 국가 간 비교할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소득 분배 지표를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그 소득 지표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균등화한다는 것은 가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가구는 가구원 수가 1인 가구인 경우도 있고 2인 가구인 경우도 있고 3인, 뭐 4인 다양할 거예요. 가구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구별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두 사람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다 가구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구원 한 사람의 소득을 얼마라고 볼 것이냐? 1인 가구는 간단하죠. 1인 가구가 혼자서 소득 활동을 했다면 그러면 그 자신의 소득이 그냥 처분 가능 소득이 바로 자신의 소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인 가구부터는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2인 가구의 1인당 소득을 얼마라고 볼 것이냐? 이 2인 가구의 연 소득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절반씩 해서 2,500만 원씩 잡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균등화했다는 것은 가구 원수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소득을 연간 가구 소득을 처분 가능 소득이죠. 소득을 이제 루트 n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균등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인 가구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벌었어요. 2인 가구가 누가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가구 소득이 그럼 이제 루트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14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2인 가구의 각각 두 사람인데 각자의 개인 소득이 바로 5천만 원 나누기 1.414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표를 사용해서 지금 first, second, third quintile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그 4분위, 5분위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소득 점유율이 높겠죠. 그래서 4분위의 경우에는 fourth quintile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위에 있는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그 퀸타일과는 다르게 대체로 이제 소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45%였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는 한 4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조금 전에 그림으로 만들었던 그 데이터들이고요.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퀸타일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대체로 이쪽 분위에서는 소득 점유율이 이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위는 대체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이제 5분위에서는 소득 점유율이 44.3%에서 2019년에 40%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했다. 반면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분위나 2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 3분위까지 그러니까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점유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상승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진위 계수도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진위 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값이잖아요. 뭐 로렌츠 커브 이런 거 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로렌츠 곡선이라든가 진위 계수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설명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진위 계수는 전체 가구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고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이제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지니 개수가 0.39에 가까웠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해 왔고 2019년 기준으로는 0.3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균등화된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이제 지니 개수도 계산을 하는데요. 국제 비교도 한번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OECD 국가들의 지니 개수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요. OECD 국가가 한 40여 개 국가 정도 됩니다. 39개 정도 되는데 세 보시면 한 3개가 빠져 있어요. 3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뭐 체코라든가 슬로베니아 이렇게 3개 국가가 빠져 있을 거예요. 슬로박, 그 다음에 체코는 스펠링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뭐 체크 리퍼블릭이죠. 이 3개 국가는 진위 개수가 가장 낮은 3개 국가여서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쭉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가장 낮은 국가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위 개수가 높아집니다. 가장 높은 국가들 보시면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이제 진위 개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USA, UK, 터키도 여기 있습니다. UK, US 있고 한국은 이제 0.345 여기에 있죠. 그래서 뭐 국제 비교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OECD 국가들을 비교해서 뭐 우리가 이게 좋고 뭐 이거는 뭐 문제고 이런 식의 비교 자체가 그렇게 make sense 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들의 진위 개수는 이렇다 정도만 이제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뭐 한국의 진위 개수는 나쁜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뭐까지 계속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어 왔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뭐 대체로 불평등 정도가 뭐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 진위 개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이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려면 제 생각엔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진위 개수를 비교할 때도 처분 가능 소득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더 궁금한 학생들은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도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또 분배 지표가 있는데 이것은 그 중위소득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이 뭔지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11장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쭉 줄을 세우면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뭐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중위소득이 4천만 원이면 이거의 50%면 2천만 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어보면 비율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 사람들이 대략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계산한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포상에 대충 보시면 뭐 분포상에 이렇게 소득 분포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대체로 이제 왼쪽 테일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중위소득 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만약에 낮다면 그렇다면 빈곤율이 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절대적으로 뭔가 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진 않고요. 다양한 이제 지표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상대적 빈곤율도 지니 계수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2011년에 한 18.5%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6%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긴 그림상으로는 되게 드라마틱하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땐 18.5%에서 한 16.5%로 한 2% 포인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림이 스케일을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죠. 소득 분배 지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뭐 이게 제목이 이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 정도가 될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하고요. 예. 여러분 다 뭐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만한 것들, 뭐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 뭐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소득은 현금 수령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현물 이전, 그러니까 in-kind transfers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현물 이전 같은 이제 그, 그 물적 지원, 현물 지원 같은 것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캐시 트랜스퍼만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시장 소득에다가 세금을 빼고요. 공적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인데 이런 세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것이 바로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뭐 그냥 편의상 세후 소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금 낸 거 빼고 그 다음에 지원금 받은 거 있으면 더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시장 소득이라고 하면 뭐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뭐 이전소득, 뭐 친인척한테 받은 돈 있겠죠. 뭐 저한테 어머니가 용돈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제가 뭐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받은 용돈인 바로 사적 이전 소득이 됩니다. 시장 소득의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것이죠. 분배 지표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에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현물 이전과 같은 in-kind transfer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현물 이전, in-kind transfer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여기 참고할 만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주거 지원, 임대주택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누리 카드, 문화 스포츠 여행 바우처 통합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이제 양곡도 지원합니다. 50% 할인. 그리고 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 할인해주고 연탄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현물 이전인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처분 가능 소득의 시장 가치로 환산해서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만일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분배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런 현물 이전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이런 걸 포함시켰을 때의 빈곤율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와는 또 다른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카인 트랜스퍼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계청에서 소득분배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예전에는 그 가계 동향 조사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이용합니다.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소득분배 지표는 모두 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계동향조사는 이제 분기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분기 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분기마다 소득을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분기마다 발생한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중에서 어떤 사람, 어떤 가구 설문조사를 하는데 1년 내내 조사하면 당연히 좋겠죠. 똑같은 사람을 트랙하면서 1년 내내 4번 조사하면 모두 1년에 4분기가 있으니까 4번 조사하면 뭐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1년 4개 분기 중에 딱 한 분기에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그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뭐 1분기나 2분기 혹은 4분기에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분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과대 계상할 수 있는, 과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분기 소득을 매 1분기, 2분기, first quarter, second quarter입니다. 매 분기마다 관찰하지 않고 여기에서 한 번 관찰했어요. 여기서는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치 이 사람의 연간 소득이 Q3에 발생한 소득 곱하기 4를 해서 이 사람의 연간 소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면 이 사람의 연간 소득을 과대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분기에는 일을 했지만 예컨대 4분기에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4분기에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간 소득은 3분기 소득 곱하기 4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연간 조사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면 분기마다 소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일을 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직장 옮길 때 가능한 좀 많이 쉬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라고 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안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받을 걸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이미 직장 옮기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갈지 다 뭐 정말 실업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잡 투 잡 트랜지션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여하튼 실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직하는 구직 과정에서 소득 감소가 크게 나타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집계한다면 연소득을 추정한다면 과대 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영업이라든가 고용주의 경우 혹은 뭐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여건에 따라서 사업소득이겠죠.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최선인데 뭐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기본적으로 연간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을 조사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대체로 한국의 어떤 그 급여 체계, 임금 근로자들의 급여 체계를 생각해 보시면 연공급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서 계속해서 호봉이 이제 호봉제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급여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얼마만큼 오랜 시간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급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혹은 테뉴어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그 긴 시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과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런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소득이 낮고 중장년일 때 소득이 높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거나 혹은 퇴직 이후에 다른 어떤 뭐 임시근로 혹은 시간제 일자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소득을 비교할 때
연령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득 불평등 정도는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죠? 젊은 사람 20대와 50대를 비교한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20대의 소득과 평균적인 50대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평균적인 50대의 소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 불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 연령의 차이를 우리가 보통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 불균등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험, 익스피리언스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는 어떤 그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나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겠죠.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평생 소득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20대 급여와 소득과 50대의 소득은 당연히 다를 거고요. 생애 주기에서 어느 특정 시점 20대, 40대, 60대에 관찰되는 소득을 비교하는 대신에 이제 평생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그렇다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같은 지표들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빈곤율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나중에 바꿔놓을 텐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건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0세, 65세, 70세까지 살아봐야 그 사람의 라이프타임 인컴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얼마만큼 벌었는지는 그 사람이 그 나이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라든가 지금 30대라든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65세까지 살아봐야 제 라이프타임 인컴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계속 가면서 그게 조금씩 실현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거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미 저희 세대가 거쳐갔던 커리어 패스를 평균적인 어떤 커리어 패스를 거쳐간다고 전제를 해야지만 여러분의 라이프타임 인컴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세대의 평균적인 커리어 패스를 지나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많은 가정인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소비할 것이냐로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소비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효용을 결정하는 것이 소득이 아니라 소비란 말이에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바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소득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효용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 정도를 효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소비의 불평등 정도를 보는 연구들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민감한 이슈여서 소비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consumption inequality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소득보다는 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와 소비 불평등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조금 차이는 있긴 있지만 대체로 굳이 우리가 소비 불평등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소비의 불평등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는 주류 의견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경작에서는 소득을 통해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많다는 걸 의미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 well-being, utility, welfare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다면 소득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어느 시점에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경제 위기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레이니 데이에 힘든 시기를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뭐 어느 정도 저축을 해 놔서 소득의 감소가 크게 발생했을 때 소비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 소득의 불평등은 심해졌지만 소비의 불평등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소득이 크게 감소하더라도 소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때 어,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러니까 컨섬션 이니퀄리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기본적인 어떤 정책의 접근 방법이라든가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경제 위기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 뭐 주변의 지인들,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통계청 조사에 설문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컨섬션 이니퀄리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균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측정 단위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통계청에서 분배 지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균등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ECD에서도 사용하는 것이고 한국에서도 OECD의 기준을 따라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꽤 이제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꽤 오래 전인데요. 예,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저한테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해서 중산층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좀 분석해 달라고 해서 이제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제가 썼던 글이 이제 신문에 나가고 그러면서 뭐 통계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한테 뭐 전화도 하고 뭐 자료의 문제 뭐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되게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OECD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국제 비교가 또 가능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어떤 소득 분배의 상태를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해서 개발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더 나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가구 원수에 따라서 가구 구조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가구는 1인 가구, 어떤 가구는 2인 가구, 3인 가구 이제 다양한 형태일 수 있겠죠. 그러면 어, 어떤 가구원의 개인 소득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이제 루트 n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아이 저희는 이제 3인 가구인데 저희 집에 아이의 소득은 얼마냐면 저희 가구 소득 나누기 3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개인 소득은 얼마냐면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하면 뭐 여러분도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구 소득을 여러분이 만약에 4인 가구라고 한다면 부모님 계시고 뭐 형제 자매 있다면 그러면 이제 루트 4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저와 마찬가지로 루트 3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이제 개인 소득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이제 비슷한 작업을 하다가 그 뭐 통계청 관계자랑도 한참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느냐? 이건 사실 뭐 메이크 센스 하지 않다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만들었던 카운터 이그젬플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화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 n으로 나눠주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 가구 원수 그냥 n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그냥 가구 소득을 n으로 나눠 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뭐 고등학생까지, 뭐 대학생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이하, 초중고등학교 재학하고 있거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원수에서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만 카운트를 하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고,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었었냐면, 제가 하나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유형의 가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4인 가구고요. 유형 B는 자녀가 한 명만 있는 3인 가구예요. 4인 가구도 연소득이 4천만 원이고, 3인 가구도 연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 자녀의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균등화 소득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4인 가구니까 루트 4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4는 2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모두 소득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첫째, 둘째 다 소득이 2천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B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3이니까 똑같이 4천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 4천만 원을 루트 3으로 나누어 주면 2,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구원 수가 단순히 많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그러니까 가구원의 개인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단 나타나죠. 가구원 수가 많으면 가구 소득이 똑같아도 개인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일단 나타나고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균등화 지표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입니다. 뭐 이게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형 B의 소득이 10% 감소했다고 한번 해보죠. 유형 B는 3인 가구였었습니다. 3,600만 원으로 4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하락했어요. 10%의 소득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감소한 이후에 개인 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2,079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32로 나누면 대략 2,0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유형 A는 가구 소득이 4천만 원인데 개인 소득은 2천만 원이고요. 근데 유형 B는 가구 소득이 1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소득은 유형 A보다 더 높은 거예요.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구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구 소득의 감소가 물론 2,309만 원보다는 감소한 것이지만, 실제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 소득은 10%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은 오히려 3인 가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A 가구의 개인 소득보다 이제 여전히 더 높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만 변해도 소득 분배가 적어도 나빠지지 않는, 혹은 이제 개선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가 분할되는 경우, 가구가 이제 그 두 개의 가구로 나누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구가 예전에는 꽤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인 가구가 독립할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노인 가구가 독립할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인 가구의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노인 가구가 독립할 경우 독립한 노인 가구의 이제 가구 소득은 크게 떨어지고, 더 이상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가구의 소득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전혀 변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그젬플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구가 분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사실 가구 소득이 변한 건 아니지만 가구 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그젬플은 조금 달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5인 가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구의 연소득은 1억 원이었었어요. 이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조부모님이 2천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컨트리뷰션 하셨고요. 부모님이 8천만 원을 벌어요. 나는 벌지 않습니다. 이제
조부모 가구가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일단 5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균등화 소득은 루트 5로 나누어지면 1인당 소득이 4,472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모두 개인 소득이 4,472만 원인 거예요. 이제 가구가 분리가 되는 분가해서 독립 가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구의 소득은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로 구성된 3인 가구는 분가한 우리 가구의 가구 소득은 8천만 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8천만 원 컨트리뷰션 하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2인 가구니까 루트 2로 나누어주고 1,41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구의 1인당 균등화 소득은 루트 죄송합니다.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루트 3으로 나누어주면 4,6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가하기 전에는 가구가 분리가 되기 전에는 5명 모두 소득이 4,472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소득이 다 똑같았겠죠. 근데 이제 가구가 분리가 되면 2명의 개인 소득은 1,414만 원이 되고 나머지 3명의 소득은 4,619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가구가 분리만 돼도 소득의 불균등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명이 모두 다 소득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3명은 소득이 늘어났고요. 4,472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2명은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질이 어떤지는 뭐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가구가 분리가 됐을 때 5명의 이 지금 제가 만든 이그젬플의 5명의 삶의 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산층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전에 이제 이런 논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균등화 지표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로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가구 소득을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 그러니까 균등화하지 말고 루트 n으로 나누어 주지 말고 그냥 가구 소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메이크 센스 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었던 적이 있죠. 저는 그래서 가구 소득을 써서 중산층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통계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과연 필요한가? 두 번째 섹션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공리주의의 관점, 그 다음에 맥서민 크리테리언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경제학에서 사회 후생 수준은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제 공리주의 사회 후생 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 함수를 가지고 사회 후생 함수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n명의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회 후생 수준 W는 n명의 효용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 함수를 제가 F라고 썼고 그다음에 소셜 웰페어는 W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회 후생 수준은. 그래서 사회 후생 수준이라고 하는 W는 모두 n명의 구성원들의 효용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UI는 뭐 i번째 구성원의 효용, 첫 번째 사람의 효용 수준, 두 번째 사람의 효용 수준, n번째 사람의 효용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은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누군가의 효용이 증가하면 소셜 웰페어 수준도 증가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가정이죠, 그렇죠?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공리주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인 W를 높이는 범위 내에서만 소득 재분배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셜 웰페어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소득 재분배를 했는데 W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W를 높일 수 있을 때에만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적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두 사람의 사례를 생각해 보긴 할 텐데 우선 모든 사람들의 효용을 다 더한 것이 바로 소셜 웰페어 수준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티브 소셜 웰페어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의 효용을 그냥 단순 합계한 거예요. 잘 들여다보시면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n명의 구성원들을 다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누군가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앞에 다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효용함수 u1에 1을 곱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1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2에도 1을 곱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의 효용도 1만큼의 가중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효용의 합으로 사회 후생함수를 표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효용이 더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사람은 더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겠죠.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하다면 여기에 2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을 이렇게 덧셈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뭐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사회 후생 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한다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의 효용은 효용 함수는 동일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효용 함수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다른 효용 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효용 함수에서 했던 가정을 그대로 적용을 할 텐데 물론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지만 여전히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이그젬플을 하나 어떤 효용함수 이그젬플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런 형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가 뭐 a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x는 소득입니다. 이렇게 효용함수를 표현하면 이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함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지널 유틸리티는 mu라고 쓰죠. 마지널 유틸리티는 a-2x가 돼요. 그러니까 x가 소득인데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는 이제 감소하겠죠. a는 그냥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세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의 마지널 유틸리티는 떨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상한 가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가정은 이거죠. 그렇죠? 나눠 가져야 되는 총소득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파이가 주어져 있고 뭐 피자가 주어져 있고 이걸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셜 웰페어 펑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U1 플러스 U2. 두 사람은 각각 페리스와 파울라고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I라고 하는 총소득을 얼마만큼씩 나눠 갖는 것이 좋을까? 우리의 소셜 웰페어 펑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U1 플러스 U2 뭐 페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울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n은 2와 같다. 페리스 앤 파울라라고 하고요. 두 사람의 효용함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 텐데 효용함수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도 똑같아야 되겠죠. 제가 하나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22페이지에 가보면 파울라의 효용함수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페리스의 효용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y는 뭐 y나 x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y는 그냥 파울라의 소득을 y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페리스의 소득을 그냥 x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울라와 페리스의 효용함수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Y는 파울라의 소득이고 X는 그냥 페리스의 소득입니다. 달러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예. 달러의 제곱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져요. 마찬가지로 한 개의 효용을 계산해 보면 마지노럴 유틸리티는 400 마이너스 2 곱하기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파울라나 페리스나 한 개의 효용은 동일합니다. 이런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지노럴 유틸리티는 400 마이너스 2의 소득,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뭐 대략 절편이 400이고 이쪽도 400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우하향하는 곡선이 될 것이고, 파울라의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울라의 한 페이지 더 돌아가겠습니다. 네, 18페이지 그림으로 한번 해보죠.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여기가 400이고 똑같이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울라의 소득이 이제 제로에서 이런 마지노럴 유틸리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소득이 만약에 제로에서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지노럴 유틸리티는 떨어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쭉 감소할 거고요. 이제 반대로 페리스도 이쪽에서부터 출발하도록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림이 정확히 똑같으니까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동일하고 마지노럴 유틸리티도 같이 생겼으니까 그림이 겹치잖아요. 정확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편의상 오른쪽에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또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전체의 소득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경제 전체에 주어진 총소득 I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울라의 소득이 파울라의 소득이 여기에 있다면, 그럼 나머지 모든 소득을 페리스가 갖고 있는 거고요. 파울라의 소득이 이렇게 A까지 늘어나면 파울라가 이만큼을 갖게 되는 거고, 나머지를 페리스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린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리스의 소득은 여기 있을 때 페리스의 소득은 제로고 전체 소득을 다 파울라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리스의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면 나눠 갖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늘어나면 당연히 페리스의 한계 요용은 감소할 것이고, 똑같습니다. 이쪽에도 적용이 되고 이쪽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페리스의 소득이 늘어날 때 한계 요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페리스의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면 나머지 소득을 파울라가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총소득 전체 소득인 I입니다. 자, 현재 배분 상태가 스몰 a와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현재 배분 상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말은 파울라가 이만큼을 갖고 있고 나머지 페리스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페리스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 사람의 효용함수는 똑같고, 이 한계 효용도 뭐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은 달라지겠지만 한계 효용 함수의 형태도 같은 거예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면 이게 함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이 사람이 얻고 있는 한계 효용을 얘기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계 효용 함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효용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죠. 여러분에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냥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함수의 형태를 쓴 거고요. 뭐 이 함수를 굳이 그림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만약에 파울라가 A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파울라의 효용은 어떻게 될까? 파울라의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니까 효용함수와 한계 효용함수 사이에 이제 관계를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비슷한 그림,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했었으니까요. 만약에 파울라의 소득이 A라면 파울라의 효용은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 곡선의 아래 면적이 바로 파울라의 총 효용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파울라의 총 효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페리스의 총 효용은 나머지를 페리스가 가져가고 있으니까 페리스의 총 효용은 자신의 한계 효용 곡선의 아래쪽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페리스의 총 효용입니다. 여기서 구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페리스의 총 효용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파울라의 총 효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페리스가 더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으니까 페리스에게서 얼마를 세금으로 걷어서 거둔 세금을 파울라에게 준다면 그렇다면 효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울라의 소득을 늘려줍니다. 물론 페리스한테서 파울라에게 소득을 이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파울라의 소득은 A에서 이제 B가 될 거고요. 그럼 파울라의 효용이 늘어날 텐데 파울라의 효용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자신의 한계 효용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효용 증가가 발생하겠죠. 바로 소득 증가에 따른 효용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효용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페리스의 소득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 소득이 늘어나면 효용이 늘어나고요. 소득이 감소하면 효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소비에 따라서 효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효용이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페리스는 소득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자신의 효용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페리스의 효용 함수를 따라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페리스의 효용은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자신의 한계 효용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이니까 이만큼 효용이 줄어들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분배의 문제, 그 다음에 구성원의 숫자는 2명입니다. 파울라와 페리스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의 증가가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파울라의 효용이 이 전체 사다리꼴만큼 늘어났고요. 이만큼이 바로 파울라 효용의 증가분입니다. 이만큼이 파울라의 효용의 증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을 뺏겼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페리스의 효용의 감소분은 이 밑에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만큼은 감소했고 이만큼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넷으로 계산해 보면 효용의 증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U 페리스와 더하기 U 파울라를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셜 웰페어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소득 이전을 통해서 페리스의 효용은 감소했고요. 파울라의 효용은 증가했습니다. 근데 넷으로 계산해 보면 효용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큼 효용이 증가한 거예요. 넷으로. 따라서 이 부분만큼 소셜 웰페어가 사회 후생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똑같은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고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구성원의 숫자가 2라고 2명만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쪽에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득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소득을 이전하게 되면 그러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셜 웰페어가 언제 극대화가 될까? 여기에서 끝나면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된 것일까? 아니면 소셜 웰페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조금 더 소득 이전을 해주면 소셜 웰페어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소득 이전을 I스타까지 해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한계 효용 곡선이 한계 효용 함수가 만나는 점까지 요 점이죠. 요 점까지 만약에 소득 재분배를 시행하게 되면 그러면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됩니다. 또 효용의 증가분은 뭐 앞에 그림 연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요.
파울라의 효용의 증가분은 요 아래 사다리꼴의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스의 효용의 감소분은 바로 요 밑에 면적입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이 감소한 것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효용은 소셜 웰페어는 사회 후생은 증가하겠죠. 효용의 증가분 혹은 사회 후생의 증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효용의 합이 우리가 사회 후생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아이스타를 넘어서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페리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 아이스타를 넘어서 파울라에게 더 많이 이전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파울라의 효용은 이만큼 증가하고요. 반대로 페리스의 효용은 이만큼 감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쪽 면적은 얘기했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아이스타를 넘어서 더 많이 파울라에게 이전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줄어드는 페리스의 효용이 늘어나는 파울라의 효용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감소가 증가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페리스는 이만큼의 효용을 잃어버리고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만큼. 반대로 파울라가 추가로 얻는 효용은 이것만큼 크지 않아요. 요만큼입니다. 따라서 이 안의 삼각형 붉은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만큼의 효용의 감소가 발생해요. net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타까지만 소득 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소셜 웰페어를 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만큼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줄어들 거예요. 날아가 버릴 거예요. 남는 건 제가 빗금으로 친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동일하다면 이 아이스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이스타는 정확히 이 전체 소득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 두 효용 함수가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그냥 사각형에서 이렇게 뭐 하나 그려보면 만나는 점은 정확히 절반이겠죠.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전체 소득의 절반씩을 나누어 갖는다면 그렇다면 소셜 웰페어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이그젬플, 뉴메리컬 이그젬플인데요.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가정을 하고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합니다만 가정을 하고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